1456년 세조 2년 봄 한양 한복판 청계천 북쪽 안국동 일대에 자리한 서원부원군 한악의 저택은 그 위용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기와집 99칸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저택은 조선 개국 공신의 후예이자 명나라 황실과도 인척을 맺은 최고 권문세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악의 부인 윤씨 부인은 영의정을 지낸 윤번의 딸이었으니 친정과 시댁 모두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이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난 한씨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 교육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였지만 한악은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일찍부터 한문 교육을 시켰습니다. 논어와 맹자는 물론이고 중국 역대 현모양처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려전까지 섭렵하게 했습니다. 12살이 되자 한씨는 이미 사서삼경의 뜻을 이해하고 붓글씨로 한시를 쓸 줄 아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가을 세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서는 왕세자 책봉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도원군은 이미 25의 나이로 왕위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세자빈을 간택함에 있어 덕망 있는 집안의 규수를 선발하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간택 과정은 엄격했습니다. 초간택에서 100여 명의 양반과 규수들이 선발되었고 재간택에서 20명으로 마지막 3간택에서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바로 13살의 한씨였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한악 집안의 배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악의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개국 공신이었고 한악 본인도 명나라 사신으로 여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어 외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세조실록 3년 10월 18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원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서원부원군 한악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았다. 13살 한씨는 하루아침에 조선 왕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창덕궁 동궁전에서 거행된 가례는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신혼 초 한씨는 남편인 의경세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경세자는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짓고 서예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종실록에 실린 후일담에 따르면 의경세자는 세자빈의 글씨가 나보다 낫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458년 세조 4년 혼인 후 1년이 채 안 되어 한씨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태교에 힘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학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시 왕실 여성들의 태교법을 기록한 문헌에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며 바른 생각만 하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한씨는 이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1458년 7월 한씨는 첫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월산대군입니다. 동궁전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조 임금은 손자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한씨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된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한편 시어머니인 정희왕후를 모시고 궁중 예법을 익히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3년 후인 1461년 11월 한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의 9대 임금이 되는 자을산 군성종입니다. 당시 한씨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된 그녀는 왕실 내에서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운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조실록 8년 9월 2일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자가 병환으로 승하였다. 나이 20살이었다. 의경세자는 지병이었던 폐질환이 악화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씨는 20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창덕궁 동궁전은 하루아침에 상가로 변했습니다. 한씨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세조실록은 그녀의 애통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빈 한씨가 슬퍼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음식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시어머니 정희왕후가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돌보라고 타일러야 했습니다. 1462년 가을 남편이 죽자 한씨의 지위는 애매해졌습니다. 세자빈에서 수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세자가 즉위 전에 사망하면 세자빈은 궁을 나가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한씨도 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왕후가 나섰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정희왕후가 세조에게 이렇게 아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빈 한씨는 효성이 지극하고 예법을 잘 알며 두 손자를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세조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씨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궁을 떠났다면 그저 양반가의 과부로 여생을 보냈겠지만 궁에 남음으로써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궁에 남은 한씨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찍 남편을 잃은 왕실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극진한 효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시어머니 정희왕후의 처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왕후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세조 임금이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세조실록 곳곳에는 수빈 한씨가 효성이 지극하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두 아들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은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학문을 익혔습니다. 특히 둘째 자을산군은 총명함이 남달라 할아버지 세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조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14년 만이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아 예종이 되었습니다. 한씨에게 예종은 작은 시아주번이었습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어머니 정희왕후를 대비로 높이고 형수인 한씨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예종실록에는 임금이 수빈 한씨의 효성을 칭찬하고 그녀가 기거하는 처소를 수강궁이라 명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씨는 26살의 나이에 왕실 최고 맏며느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2개월 후 예종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은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8살의 한씨가 서 있었습니다. 1469년 예종 1년 한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던 11월 28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종 임금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종실록 1년 11월 28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병환이 위중하여 대신들을 불렀다. 밤이 깊어지자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예종은 즉위한 지 겨우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지병인 종기와 피부병이 악화되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대비 정희왕후는 급히 대조전으로 달려갔습니다. 28살의 수빈 한씨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예종은 그날 밤 자시 오늘날의 자정 무렵에 승하했습니다. 창덕궁은 다시 한번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종에게는 원자 세자로 책봉되기 전 왕의 적장자가 있었지만 생후 1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이토록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1469년 11월 29일 새벽 대비의 결단. 예종의 빈소가 차려진 대조전 옆 편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종실록과 성종실록에 따르면 정희왕후 대비가 영의정 한명회,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구치관 등 원로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자가 너무 어리니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선왕세조의 혈통을 이을 적통을 세워야 한다. 성종실록에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말씀하시길 세조대왕의 적장손인 월산대군이 있으나 병이 있어 국사를 감당하기 어렵고 차손인 자을산군은 나이 어리나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니 대통을 이을 만하다 하셨다. 영의정 한명회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대비마마의 성교가 지당하옵니다. 자을산군은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후하여 왕위를 이을 자격이 충분하옵니다. 신숙주를 비롯한 다른 대신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수빈 한씨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가 결정하기 전 수빈과 긴밀히 의논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정희왕후와 한씨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한씨가 남편을 잃은 후 7년간 정희왕후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덕분에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469년 11월 29일 오시 예종이 승하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창덕궁 근정전 앞마당에 백관들이 집결했습니다. 정희왕후의 교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9일 조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왕세조의 적장손 자을산군은 나이 어리나 성품이 어질고 학문에 밝으며 효성이 지극하니 종묘사직을 이을 자로 합당하다. 이에 자을산군을 왕위에 책봉하노라. 이렇게 해서 자을산군은 13살의 나이로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실록에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대비께서 수렴 청정하기로 하다. 정희왕후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 청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 왕실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정희왕후가 발 뒤에서 정사를 듣는 수렴 청정을 시작했고 성종의 생모인 수빈 한씨는 인수왕대비로 추존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의 위계는 이러했습니다. 최고 어른은 대왕대비 정희왕 후성종의 할머니, 그 다음이 인수대비 한씨 성종의 생모, 그리고 어린 성종 임금이었습니다. 성종실록 초반 기록들을 보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대왕대비와 인수대비께 아뢰었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인수대비는 공식적으로는 수렴청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니 정희왕후와 함께 국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왕실 내부의 일과 어린 성종의 교육에 관해서는 인수대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성종은 이제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이 훌륭한 군주가 되도록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성종실록 1년 3월 15일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임금에게 말씀하시길 정사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매일 경연에 나가 신하들과 경서를 토론하라 하시니 임금이 삼가받들었다. 경연은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조강, 낮 죽강, 밤 석강까지 하루 3차례 경연을 열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임금의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 신하들도 감탄한다는 기록이 자주 보입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에게 단순히 책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진 정치가 무엇인지,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쳤습니다. 성종실록 2년 5월 3일 조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인수대비께서 궁중의 음식을 줄이고 검소하게 지내셨다.
임금께서도 이를 본받아 불필요한 공사를 중단하고 진율미를 풀어 백성을 구제했다. 정희왕후와 인수대비 두 왕실 여인의 관계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성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주로 국가의 대사, 즉 인사권과 군사권, 외교 문제에 관여했습니다. 성종실록 3년 2월 10일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영의정 한명회를 불러 북방 국경 방비에 대해 의논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는 정희왕후가 직접 접견하여 외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인수대비는 왕실 내부의 일, 특히 성종의 교육과 혼인, 궁중 의례를 관장했습니다. 성종실록 4년 12월 3일 조를 보면 임금의 관례성 인식을 거행함에 있어 인수대비께서 친히 의식 절차를 점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국정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1471년 성종 2년 성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살인파 신진 관료들이 왕실 여인들의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문관 부제학 김종직의 상소가 대표적입니다. 성종실록 2년 8월 22일 조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이 삼가 아뢰옵니다. 여주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예로부터 경계해온 바입니다. 비록 대비마마께서 수렴 청정하시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하나 임금께서 이미 장성하셨으니 친정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상소는 직접적으로는 정희왕후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인수대비의 영향력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이 상소를 보고 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신하의 간언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이 아직 어리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정희왕후의 이 한마디로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왕실 여인들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476년 성종 7년 성종 즉위 7년째 되던 해 봄, 대왕 대비 정희왕후가 병환으로 위독해졌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이제 기력이 쇠해져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4월 10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승하하시니 임금과 인수 대비께서 통곡하셨다. 대비의 나이 70이었다. 정희왕후의 죽음은 왕실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성종은 20살이 되었고 더 이상 수렴 청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수 대비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자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그녀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진 것입니다. 성종실록 7년 5월 1일 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인수 대비께 여쭈어 가르침을 받으셨다. 정희왕후가 국정 전반을 장악했다면 인수 대비는 더 섬세하게 아들을 보좌했습니다. 특히 성종의 혼인 문제에서 인수 대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인수 대비는 35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지 14년, 아들을 왕위에 올린 지 7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곧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바로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1475년 성종 6년 가을, 창덕궁 동쪽에 자리한 수강궁. 인수 대비 한씨가 거처하는 이곳은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33살의 인수 대비는 이날도 새벽부터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는 것은 여성 교훈서였습니다. 중국 명나라 인효 문왕후가 지은 내훈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성종실록 6년 9월 15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해 내혼을 언해 한글로 번역하고 계신다. 대비께서는 몸소 한문본을 언문, 한글으로 옮기시며 우리나라 풍속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고 계시느라. 인수대비가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은 깊은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궁중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지켜본 그녀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반과 규수들조차 기본적인 예절과 부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1475년 겨울 6개월간의 집필 끝에 인수대비는 마침내 내혼을 완성했습니다. 총 3권 2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여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예절을 한글과 한문으로 병기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혼의 구성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권에는 덕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인 부덕, 부언, 부용, 부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권에는 부모 섬기기, 시부모 섬기기, 남편 섬기기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3권에는 자녀 교육법과 집안 다스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수대비가 단순히 중국의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조선의 실정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부의 처신에 관한 장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여인의 삶은 매우 고단하다. 그러나 절개를 지키며 자식을 훌륭히 키우는 것이 여인의 도리이다. 재가는 가문의 수치이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 대목은 20살의 과부가 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께서 이 대목을 쓰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성종 7년 2월 인수대비는 완성된 내혼을 성종에게 올렸습니다. 성종실록 7년 2월 18일 조에는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친히 지으신 내혼을 바치시니 임금께서 감격하여 말씀하시길 어머님께서 지으신 이 책은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널리 간행하여 온 나라에 반포하겠습니다 하셨다. 성종은 즉시 주자소에 명하여 내혼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게 했습니다. 일천부가 인쇄되어 전국의 관아와 향교에 배포되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딸이 출가할 때 반드시 내혼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내혼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성종실록 곳곳에는 내혼을 읽고 감화된 부녀자들이 효행과 정절을 실천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 혁명적이었습니다. 후대의 학자 이익은 그에 져서 성호사설에서 인수대비의 내혼은 조선 여성 교육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내혼은 조선시대 내내 여성 필독서로 자리 잡았고 현대까지도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유교 경전의 밝은 지성인이었지만 동시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숭유업불 정책을 펼쳤고 특히 세조 이후 불교 탄압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불심은 남달랐습니다. 성종실록 8년 3월 5일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내탕금, 왕실의 사금을 내어 봉은사를 중창하시다. 대비께서는 선왕세조가 돌아가신 남편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라 하셨다. 봉은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절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곳을 크게 중수하고 승려학조를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에 따르면 인수대비의 후원으로 봉은사는 수백 명의 승려가 수행하는 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수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경 간행 사업도 적극 후원했습니다.
성종실록 9년 7월 12일 조를 보면 인수대비께서 금강경언회를 간행하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려운 한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서민들도 부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인수대비의 불교 옹호는 점차 신진살인파 유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리학을 신봉하던 이들은 불교를 미신으로 여겼고 왕실이 불교를 후원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성종실록 11년 4월 25일 조에는 홍문관 부제학 김일손의 상소가 실려 있습니다. 신이 삼가 아래옵니다. 불교는 이단의 학문으로 나라를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인수대비께서 비록 효심에서 불사를 일으키시나 이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사옵니다. 청컨대 불사를 중단하시고 유교의 예법으로 선왕을 추모하소서. 이러한 상소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종 재위 기간 내내 살인파 관료들은 끊임없이 불교 탄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11년 5월 3일 조에는 인수대비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가르침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유교로 하되 백성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이 답변은 인수대비의 균형 잡힌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유교 국가인 조선의 기본 틀은 인정하면서도 불교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를 유불조화 사상이라고 평가합니다. 1482년 성종 13년 인수대비는 가장 야심찬 불경 간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강경 삼가해의 한글 번역이었습니다. 이 책은 금강경에 대한 3명의 고승들의 주석을 모은 것으로 불교 교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성종실록 13년 8월 20일 조에는 인수대비께서 학조대사를 비롯한 고승들과 함께 금강경 삼가해를 언해하여 간행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2년이 걸려 완성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수대비가 직접 서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서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 책을 간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높고 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법을 배워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선왕들의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 서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금강경삼가해연의 초간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보 제246호로 지정된 이 책은 인수대비의 불심과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인수대비의 삶은 유교와 불교라는 두 사상 사이의 균형을 잡는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내훈을 통해 유교적 부덕을 가르치고 밤에는 불경을 읽으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들 성종에게는 유교적 성군이 되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불전에 꽃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종실록 20년 6월 10일 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인수대비께 여쭈었다. 어머님께서는 유교 경전에도 밝으시면서 왜 불교를 믿으십니까? 대비께서 답하시길 유교는 세상을 다스리는 도이고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셨다. 이 대답은 인수대비의 사상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교와 불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현대 종교학자들은 인수대비의 이러한 태도를 종교다원주의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인수대비가 평생 간행하거나 후원한 불경은 총 10여 종에 달합니다. 법화경언회, 능엄경언회, 원각경언회 등이 모두 그녀의 후원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이들 문헌은 15세기 한글 발달사를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도 인수대비의 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63살의 노령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경 간행을 계속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년 9월 5일 조에는 인수대비께서 내탕금을 내어 묘법 연화경원회를 간행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파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불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이 지켜온 불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신앙은 빛나는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시대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476년 성종 7년 정희왕후가 승하한 지 2달이 지난 여름 창덕궁에서는 중요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살이 된 성종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성종에게는 이미 한씨 부인이 있었지만 그녀는 후궁 신분이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자를 낳기 위해서는 명문가 출신의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6월 20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정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임금의 혼례는 국가대사이니 마땅히 덕망 있는 집안의 교수를 간택해야 한다 하니 임금께서 인수대비께 여쭙겠다 하셨다. 인수대비는 며느리 간택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13살에 왕실에 들어와 갖은 고초를 겪었기에 며느리가 될 사람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께서 간택 대상 교수들을 일일이 불러 인품을 살펴보셨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여러 차례의 간택 과정을 거쳐 청주 한씨 한명회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10월 12일 조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영의정 한명회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다. 나이 17이며 용모가 단아하고 성품이 온화하다. 이 혼인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잡고 있던 훈구파의 거두였고 성종 즉위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왕실과 한명회 집안의 결합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해왕후 한씨는 혼인한 지 1년도 안 되어 병을 얻었습니다. 성종실록 8년 4월 15일 조에는 왕비가 병환이 위중하여 의원들이 치료했으나 차도가 없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공해왕후는 4월 30일 승하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공해왕후가 승하한 후 성종은 4년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자가 없었기에 왕실에서는 다시 왕비 간택을 서둘렀습니다. 이번에도 인수대비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성종실록 11년 7월 5일 조를 보면 인수대비께서 간택청을 설치하고 대신들과 함께 왕비 후보를 선발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간택에서 80여 명이 선발되었고 재간택에서 10명으로 3간택에서 최종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종 후보 중에는 파평 윤씨 윤기견의 딸이 있었습니다. 16살의 윤씨는 용모가 뛰어나고 성품이 활달했습니다. 인수대비는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인상 깊어했습니다. 성종실록 11년 7월 20일 조에는 대비께서 말씀하시길 윤씨 교수는 총명하고 기계가 있으니 왕비의 자질이 있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80년 8월 15일 윤씨는 조선의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훗날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패비 윤씨입니다. 성종실록 11년 8월 15일 조에는 가래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책봉례를 거행하다. 윤씨는 나이 16으로 아버지는 전 판관 윤기견이다. 가래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되었으며 백관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처음 몇 달간 윤씨는 모범적인 왕비였습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극진히 모셨고 왕실 의례도 무난히 소화했습니다. 성종실록 11년 10월 3일 조에는 왕비가 인수대비를 문안하고 대비께서 왕비의 효성을 칭찬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씨는 성격이 급하고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특히 성종이 후궁들을 총애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성종실록 12년 3월 8일 조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숙의 엄씨를 질투하여 거친 말을 하였다. 임금께서 왕비를 꾸짖으시니 왕비가 화를 내어 식사를 거부하였다. 조선시대 왕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불투기, 즉 질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후궁을 두는 것이 당연했고 왕비는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성종실록 12년 3월 10일조를 보면 인수대비께서 왕비를 불러 타이르시길 왕실의 법도는 엄중하니 마음을 다잡고 덕을 닦으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82년 11월 7일 윤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이 아이의 탄생으로 윤 씨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성종실록 13년 11월 7일 조에는 왕비가 원자를 낳으니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 인수대비께서 손자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시며 왕비를 칭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후 윤 씨의 태도는 오히려 더 오만해졌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성종실록 14년 2월 15일 조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숙의 정씨를 질투하여 손으로 얼굴을 핥히고 욕설을 퍼부었다. 임금께서 왕비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임금께서 크게 노하셨다. 이 사건은 궁중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폭행한 것도 문제였지만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즉시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성종실록 14년 6월 20일 조에는 고부 갈등이 극에 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왕비를 엄하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왕비의 위치에 있으면서 투기와 질투로 궁중을 어지럽히니 이는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왕비의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왕비가 두려워 떨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윤 씨는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왕비가 밤에 임금께 말하기를 대비께서 너무 엄하시어 며느리로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임금께서는 어머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다라고 답하셨다. 1483년 9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종실록 14년 9월 5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임금의 얼굴을 핥히어 상처를 내었다. 임금께서 후궁 엄씨를 총애하시자 왕비가 질투하여 격분한 것이다. 임금의 얼굴에 피가 났다. 인수대비께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시며 이는 하극상이요 대역죄다라고 하셨다. 왕비가 왕의 얼굴을 핥힌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천자의 명을 받은 하늘의 아들이며 그 얼굴은 국가의 존엄을 상징했습니다. 왕비가 왕의 얼굴을 상하게 한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윤 씨의 질투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후궁이 많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성종실록을 분석한 결과 성종에게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후궁만 12명이었고 기록되지 않은 후궁까지 합하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숙의 엄씨와 숙의 정씨는 성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종실록 13년 4월 12일 조를 보면 임금께서 숙의 엄씨의 처소에서 밤을 지내시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해 8월 20일 조에는 임금께서 숙의 정씨에게 옷감을 하사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 씨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보다 후궁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윤 씨는 16살에 혼인하여 18살의 아들을 낳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왕의 얼굴을 핥힌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왕비 폐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1월 10일 조에는 영의정 정창손의 상소가 실려 있습니다. 신이 삼가 아뢰옵니다. 왕비가 질투로 궁중을 어지럽히고 급기야 임금의 얼굴을 상하게 한 것은 만고에 없던 대역죄입니다. 이는 왕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니 마땅히 폐출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상소에 대해 성종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윤 씨에게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원자가 겨우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폐출하면 원자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종실록 15년 1월 15일 조에는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임금께 말씀하시길 왕비가 왕실의 법도를 어겼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원자가 어리다고 해서 어머니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될 것이다 하셨다. 임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성종은 윤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비를 별궁으로 옮기고 행실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2월 20일 조에는 왕비를 경복궁 별전에 거처하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반발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궁녀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4월 3일 조에는 왕비가 궁녀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인수대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세의 인수대비는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설령 왕비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6월 20일 조에는 인수대비와 성종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임금께 말씀하시길 내가 내 나이 때 남편을 잃고 혼자 너를 키웠다. 왕실의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에 사무치게 한다. 윤 씨는 더 이상 왕비로 둘 수 없다. 원자를 위해서라도 지금 결단해야 한다 하시니 임금께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윤 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조선 왕실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1484년 7월 6일 창덕궁 인정전에는 백관들이 집결했습니다. 왕비 폐출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공식화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7월 6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다. 왕비가 질투와 투기로 궁중을 어지럽히고 임금의 용안을 상하게 하였으며 궁녀들을 구타하는 등 왕실의 법도를 어겼다. 또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뉘우치지 않았으니 이는 왕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에 폐위하고 궁 밖으로 내보낸다. 폐비 윤 씨는 창덕궁을 떠나 사가에 유폐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2살 된 아들 원자와도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7월 8일 조에는 폐비가 궁을 떠나며 원자를 부르며 통곡했으나 대신들이 만류하여 아이를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참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실의 질서를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께서 혼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그러나 신하들 앞에서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폐비 윤 씨가 쫓겨난 지 3개월 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청송심씨 시모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정현왕후로 불리는 이 여인은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성종실록 15년 10월 20일 조에는 새 왕비가 매우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인수대비를 지극히 섬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성종실록 16년 2월 5일 조를 보면 대비께서 왕비에게 내혼을 하사하시며 이 책을 잘 읽고 현숙한 왕비가 되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왕비는 인수대비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궁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유폐된 패비 윤 씨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가에 갇혀있던 윤 씨는 정신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성종실록 16년 5월 3일 조에는 패비가 발광하여 음식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해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조정에서는 패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왕실의 체면을 위해 조용히 살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들은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가 크니 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종실록 16년 6월 10일 조에는 영의정 정창손의 상소가 실려 있습니다. 패비 윤 씨가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는 언젠가 왕실의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께서 점점 잘하시는데 패모의 존재는 원자의 마음에 해로울 것입니다. 차라리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와 왕실을 위하는 길입니다. 성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달랐습니다. 성종실록 16년 6월 15일 조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께서 임금께 말씀하시길 윤 씨를 살려두면 언젠가 큰 화가 될 것이다. 특히 원자가 자라서 어머니의 일을 알게 되면 마음에 원망을 품을 것이니 그것이 더욱 위태롭다. 지금 결단하는 것이 왕실과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시니 임금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셨다. 1482년 6월 20일 패비 윤 씨가 유폐되어 있던 사가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성종실록 16년 6월 20일 조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다. 나이 21살이었다. 사약을 가져간 승지 성준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 연려실 기술에 전합니다. 패비가 사약을 받고 내가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가? 내 아들이 자라면 반드시 이 원한을 갚을 것이다라고 외치며 사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저주 같은 말은 정확히 14년 후 현실이 됩니다. 패비 윤 씨의 죽음은 엄격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원자에게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렸습니다. 성종실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패비 윤 씨의 죽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거나 애초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손자 원자는 생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1483년 원자는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7년 11월 3일 조에는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다. 대비께서 세자를 친히 교육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손자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성종실록 18년 3월 12일 조를 보면 대비께서 세자에게 수학을 가르치시며 왕이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제위 25년 향년 38살이었습니다. 성종실록 25년 12월 24일 조에는 임금께서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대왕대비와 왕대비정 현황 후 세자가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제 62살이었습니다. 평생을 왕실을 위해 헌신했고 아들을 훌륭한 왕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시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한 지 이틀 후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일기 즉위년 12월 26일 조에는 세자가 즉위하여 연산군이 되다. 나이 19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는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인수대비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고 신하들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연산군일기 1년 1월 5일 조에는 임금께서 대왕 대비를 문안하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1498년 7월 조선 왕실에 첫 번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오사화였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이 쓴 사초에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 폐위가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종직의 제자들이 대거 숙청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일기 4년 7월 10일 조에는 처참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등을 능지처사하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으나 부관참시, 무덤을 파서 시신의 목을 자름하다. 인수대비는 이 사건을 보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손자 연산군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께서 임금을 불러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라고 타이르셨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04년 4월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사화였습니다. 연산군이 생모 폐비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일기 10년 4월 1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폐비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입궁한 궁녀 김 씨가 폐비가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임금께 고했다.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와 대신들의 결정으로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일기 10년 4월 3일 조에는 임금께서 크게 통곡하며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잔혹했습니다. 폐비윤 씨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색출하여 처형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4월 10일 조부터는 연일 처형 기록이 이어집니다. 윤필상, 성준, 어세겸 등을 능지처사하다. 이들은 폐비에게 사약을 전한 자들이다. 한명회, 정창손 등은 이미 죽었으나 부관참시하다. 폐비를 폐출하는 데 찬성한 대신들의 가족까지 모두 죽이거나 유배 보내다. 가장 참혹한 것은 폐비윤 씨를 폐출하는 데 앞장섰던 윤비의 친정 어른들을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마침내 인수대비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6월 15일 조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대왕 대비를 찾아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할머니께서 어찌 내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이것이 왕실의 법도입니까? 대비께서 나는 왕실의 질서를 위해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어머니는 왕비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답하시니 임금께서 더욱 격분하여 할머니도 내 어머니의 원수다라고 하셨다. 이 대결은 궁중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신하들은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싸움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께서 임금의 거친 말을 듣고 크게 병이 나셨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8월 20일 조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명하여 인수대비의 존호를 박탈하다. 인수라는 호칭은 자비롭고 순수하다는 뜻인데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어찌 자비롭단 말인가. 이제부터 그냥 대비라고만 부르라. 이것은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왕 대비에게서 존호를 박탈한다는 것은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72세의 인수 대비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1504년 9월 27일 인수 대비 한씨가 창덕궁 수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9월 27일 조에는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승하시다. 나이 72세였다. 사망 원인은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연산군과의 충돌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비께서 손자의 폐륜을 보고 병이 깊어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실이 어찌 될까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합니다. 인수대비는 20살의 과부가 되어 72살의 손자의 저주를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들, 아들을 왕위에 올린 것, 며느리를 패출한 것, 사약을 내린 것은 모두 왕실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왕실로부터 배신당하며 쓸쓸히 떠났습니다. 인수대비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연산군은 최소한의 예만 갖추고 성대한 국장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0월 5일 조에는 대비의 빈전을 차렸으나 임금께서 거의 무난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남편 덕종 의경세자 곁에 묻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한 경릉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적 제19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왕실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을 증언하는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수대비 한씨의 삶은 조선 왕실 여성 권력의 정점이자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강인한 의지로 왕실을 지켰지만 지나친 엄격함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비극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후대의 역사가 이근익은 연려실 기술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재주와 덕이 뛰어났으나 며느리를 대하는데 너무 가혹했다. 만약 패비윤 씨를 조금 더 너그럽게 대했다면 갑자사화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현대 역사학자 신명호 교수는 그에 져서 조선의 왕에서 인수대비는 유교적 질서를 지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질서가 왕실에 가장 큰 재앙을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수대비 한씨. 그녀는 조선 전기 왕실 여성 권력의 상징이자 권력이 낳은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3살의 세자빈이 되어 72세의 손자의 저주를 받으며 생을 마감한 그녀의 인생은 권력과 가족,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한 한 여인의 장엄하면서도 슬픈 서사시였습니다.